드디어 나타난 표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먹이를 뜯기 시작한다. 몸집이 큰 수컷 표범이다. 현재 야생에서 살고 있는 한국 표범은 겨우 120마리 정도. 그중 한 마리와 만난 것이다. 표범의 먹이는 새부터 토끼와 오소리, 사슴과 노루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맹수다. (1990년대에) 멸종 직전까지 갔던 표범. 지금은 조금이나마 회복된 상태지만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이다. 이 지역보다 더 북쪽에서는 눈이 너무 많아 살 수 없다고 하니 아마도 표범에게 최고의 서식지는 한반도였을 것이다. 시베리아 호랑이 혹은 아무르 호랑이, 우리나라에선 백두산 호랑이라 불렀고 줄무늬가 칡농풀 같다고 줄범, 칡범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표범은 어떨까요? 무늬가 엽전 같다고 돈범이라 불렀다는데요. 호랑이의 4분의 1 정도 되는 몸집이지만 더 날렵하고 사나운 맹수지요. 197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기록이 있는데요. 호랑이보다 훨씬 흔한 맹수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군요. 살림을 태워 겨우 농사지을 땅을 마련한 화전민들. 그런데 이 땅은 경작지가 되기 전에 한 포식자의 서식지였습니다. 한반도 야생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가장 무서운 맹수가 지배하는 땅이란 걸 알고 있었죠. 밭을 매다가 길을 가다가 하물며 뒷간에 갔다가 대책 없이 범에게 당하는 일은 흔히 일어났으니까요. 바로 호환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호환보다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순수 우리말인 범. 우리 민족은 호랑이와 표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범이라 불렀죠. (19세기) 이후 밀려드는 외세의 평지가 싸움터로 변해가면서 산속으로 피해온 이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쌀 대신 메밀, 옥수수, 감자, 조 같은 밭작물들이 이들의 주식이 되었죠. 그마저도 이른 봄은 굶주리는 계절.
게다가 굶주린 호랑이까지 마주치는 때였습니다. 호랑이가 인간의 집까지 다가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죠. 긴장하는 꼬리. 표적을 정한 걸까요? 발자국 소리도 없이 어느새 문 앞까지 다가옵니다.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서히 발걸음을 돌리는 맹수. 오늘 밤은 무사히 넘어갈 모양입니다. 호랑이에게 죽거나 다치는 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끊이질 않고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방어책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호랑이가 문을 부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장치. 호발은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위안을 삼는 장치였을 겁니다. (5월) 하순의 표범의 땅. 우리는 먼저 지난 봄 호랑이가 왔던 곳에 다시 가보았다. 그런데 호랑이 흔적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겨우 찾은 배설물도 이미 오래된 것. 우리는 경로를 바꿔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조금 더 긴장되는 발걸음. 100년 전 호환의 공포가 여기선 현실이다. 한참을 들어온 숲은 북쪽의 중국 국경 근처. 낮에도 컴컴할 만큼 우거진 밀림이다. 이런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의 흔적을 만났다. 땅을 파고 돌을 쌓아 만든 움집인 것 같다. 누군가 최후의 삶을 살다 간 곳. 19세기 말의 중국인이나 만주인,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 더 깊은 숲으로 갔다.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많은 동물들이 오가는 길목. 한참을 기다렸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범도 호랑이가 없는 시간을 골라 지나간다.
이제는 호랑이의 시간. 지난 봄에 봤던 그 암컷 호랑이인 듯하다. 냄새를 맡아 자기 영역을 확인하는 모습. 밤에는 사람의 눈보다 6배 더 뛰어난 시력. 언제든 사냥이 가능하다. 너와 집이 있는 강원도 산촌,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산기슭을 하얗게 덮은 건 메밀꽃. 메밀은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생육기간도 짧아서 수확이 잘 되는 작물이죠. 거친 자연 속에 삶의 뿌리를 내린 화전민들. 경작지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야생의 땅이 점차 인간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야생을 지배하는 최고 포식자와 마주칠 수밖에는 없죠. 맹수는 교활하게도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호랑이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만 600번 이상,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호환까지 생각하면 무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호환으로 죽은 이에겐 특별한 장례를 치릅니다. 시신은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조선시대의 화장은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이 경우는 달랐죠. 남은 시신이 또다시 범의 밥이 되는 것을 막고 불러서 애군을 물리치려는 것. 채 위에 돌을 쌓아 그대로 무덤을 만듭니다. 이 돌무덤을 호식청이라 합니다. 호환으로 죽으면 호랑이 종노릇을 하는 창귀라는 귀신이 된다 했는데요. 이 귀신은 항상 호랑이에게 바칠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다는 무서운 얘기가 있었죠. 무덤에 떡실을 덮어 창귀를 제압하고 물레가락을 꽂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호식청은 곧 창귀를 물리치는 주술과도 같았죠. 호환의 비극은 숙명이라 여겼던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이가 당하는 것만은 막아보려는 애절한 마음이 호식총이라는 무덤을 만들어냈죠. 범이 사라진 지금도 언젠가 범에게 당했던 흔적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에 남은 호식총만 100여 개에 이릅니다. 가장 두려운 대상은 곧 숭배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불교와 민간 신앙이 절충된 산신에 대한 믿음. 산신과 함께 있는 범은 산신의 심부름꾼 혹은 산군으로 모셔 온 마을이 제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신과 함께 범은 인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그런 범은 사납지도 않고 오히려 정감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귀신을 물리쳐주고 병도 낫게 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한편 어리숙해 보이는 범도 있습니다. 까치와 범이 있는 민화 자코도 속에서 범은 귀엽고 익살스럽죠. 이른바 호랑이 문화가 가장 풍부한 나라. 그만큼 호랑이와 더불어 사투를 벌려온 긴 시간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조선 초기부터 범 사냥을 위한 전문 군사와 사냥꾼들을 양성했고 이들의 활약으로 범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산포수란 이름의 전문 사냥꾼들은 낡은 화성총 하나로 범을 제압하며 20세기 초까지 이름을 떨쳤죠. 이 바다는 러시아 연해주에 접해 있는 동해. 인접한 곳이 바로 표범의 땅 보호구역이고 이 땅은 백두대간과 연결된다. 실제로 18세기 초중반 이 지역에 살던 호랑이와 표범이 한반도로 넘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넓게 보면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한반도는 단일 생태계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미 가을이 끝나가는 10월의 표범의 땅.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나른강 유역. 긴 물줄기는 멀리 동해까지 흘러간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한 강변. (10월의) 강은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로 분주하다. 숲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곰의 흔적을 발견했다. 새 둥지처럼 보이지만 곰이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먹고 간 흔적이다.
선명한 발자국까지 발견됐다.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곰은 어쩐지 다급해 보였다. 그 자리에 덩치 큰 수컷 호랑이가 나타난 것. 곰도 먹잇감이기 때문에 호랑이 있는 곳에 곰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홍수에 쓰러진 나무가 다리처럼 놓인 걸 발견했을 때 우린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역시 표범을 만났다. 물을 싫어하는 표범에게 이 다리는 무척 유용했을 것이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강을 건넌 표범의 여유. 우리는 잠시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낌새를 챘는지 이내 사라져버린 표범. 우리는 뒤를 따라가 보았다. 주변이 탁 트인 전망 좋은 언덕. 표범이 좋아할 만한 장소다. 예상대로 표범의 언덕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먹잇감을 찾거나 경쟁자가 있는지 살피기에도 적당한 곳이다. 가다 말고 자리를 잡고 웅크리는 표범. 표범의 울음. 수컷이 지금 암컷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겨울은 표범의 번식기. 번식에 성공하면 이듬해 봄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그러기 위해서 수컷은 지금 한창 바쁘다. 수시로 언덕에 찾아와 암컷의 흔적을 찾고 부지런히 자신의 채취도 남긴다. 겨울이 깊어졌을 때 다시 표범의 땅을 찾았다.
겨울은 야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계절. 동물들의 몸을 가리는 나뭇잎은 다 떨어졌고 눈 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된다. 지금은 표범의 땅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사슴들의 경계음 소리,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인다. 범의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매 순간 긴장해야 한다. 이 땅의 최고 포식자, 호랑이. 현재는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 5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9종의 호랑이 아종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거대하다. 일어섰을 때 키가 2m가 훌쩍 넘는 거구다. 호랑이는 다 자란 후엔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동물이다. 자신이 다니는 통로 곳곳에 채취를 잔뜩 묻히고 발톱 자국도 남겨둔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표범의 언덕. 수컷은 아직도 암컷을 만나지 못한 모양이다. 아예 드러누워 표시를 남길 작정. 눈을 뒤집어 놓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드디어 암놈이 찾아왔다. 수컷이 남긴 흔적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 어쩌면 곧 둘의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영하 20도로 떨어진 혹한의 표범의 땅. 동물들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야 하는 날들이다. 호랑이 2마리가 함께 나타났다. 보통은 단독 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한 마리는 한쪽 눈을 잃은 상태. 짝짓기 하는 암수는 아닌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둘은 함께 다니고 있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야생의 일들을 우린 알 수가 없었다. (100년) 전 범의 나라로 불렸던 한반도. 그러나 범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일제의 무차별 사냥이 시작됐죠.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해수 구제 정책으로 호랑이 97마리, 표범은 624마리가 사라졌고 얼마 후 멸종에 이릅니다. 호랑이가 잡혔다는 마지막 기록은 1924년 횡성의 어느 산에서였습니다. 표범은 좀 더 오래 버텼는데요. 1970년 마산에서 잡힌 표범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그 후로도 극소수의 범이 생존해 있다 사라졌을 겁니다. 표범의 땅에 다시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강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동물들의 움직임도 한결 활발해지는 무렵이다. 표범은 지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중이다. 그는 은신술의 귀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게 된다. 이들이 생존하는 한 언젠가 한반도에도 범이 돌아오지 않을까? 어둠 속에서 마주친 또 다른 호랑이. 호랑이는 온 산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